김영희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심리상담 전공이고요. 지금 한 15년 정도 상담을 여러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현재는 대학 안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알렉산더 테크닉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발표로 소개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죠? 트라우마가 가장 힘든 어떤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면 이제 심신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상태예요. 몸의 상태. 그래서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지. 그래서 이건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뭐 화재 사건, 세월호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큰 재난 사고를 경험했을 때 그런 심신이 반응하는 그런 피해 상황, 이런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는 어떤 현실적으로 뭔가 상황을 이렇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분류로 보면은 PTSD라고 해서 어떤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가 뭐 1개월 이상 진행이 된다 하면은 PTSD 진단을 받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감정 조절 범위표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이게 위기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이렇게 감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는데, 지금 사람마다 이렇게 범위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를 범위를 넘어서는 자극을 받았을 때는 엄청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 사고를 겪은 이제 피해자가 만약에 어디서 또 연기가 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건 요리하면서 나는 연기였는데 다시 갑자기 큰 화재를 경험한 것 같이 또 몸이 반응을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이제 과다작성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통은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로서 그렇게 작은 신호에도 민감한데 크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상황이 그 위험 상황이 아니야라고 알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 상처가 계속 남았으면 계속 방어태세, 긴장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기 개인차가 있는데 작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스몰티라고 해서 작은 트라우마는 우리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상처들,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빅티는 아주 큰 트라우마고요. 그래서 그런 재난 사건, 사고가 이제 빅티가 되겠고, 이제 스몰티는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에요. 근데 그 상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인지하기 전부터 몸에서 겪는 상처들이에요. 아이들은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못하니까 배고파서 막 오는데 엄마가 바로 안 왔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엄청 울고 그리고 뭐 목욕을 시키는데 좀 온도 엄마한테는 적절했지만 이제 아이한테는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순간 굉장히 또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죠. 좀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 작은 사건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작은 트라우마 경험들이 있고 그 상처가 몸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큰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그런 데는 더 회복이 어렵고 좀 상처가 더 크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중요한 게 또 애착 관계 형성이잖아요. 그 애착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애착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럴 때도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상처를 크게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를 경험했을 때 이제 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상황이고 뭔가 흥분하게 되고 이런 공포 반사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최현무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반사체계, 몸이 어떤 자동적인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뭔가 몸을 이렇게 응축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남아있어요. 그 긴장이 어떤 풀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이 긴장이 계속 남아서 우리가 매 순간 움직일 때 일상생활에서 그런 긴장들이 계속 반응을 하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재난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트라우마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해서 엄마가 굉장히 영양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저를 딱 낳았는데 굉장히 약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잘 울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전 둘째였어요. 언니가 이미 있었고 이제 둘째니까 또 딸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또 딸. 그리고 이제 약하고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의 그 아이를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윗목에 그냥 뒀다고 해요. 그때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집에서 많이 낳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영받지 못한 경험, 그러니까 태어나서 환영받지 못한 경험, 그것도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몸에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생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엄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엄마가 6.25 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이렇게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한이 맺히셔서 공부를 잘해야 돼, 1등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등하고 잘 성취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인식을 많이 하고 잘해야 돼 이런 거 스스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뭔가 완벽한 성취를 못했을 때는 계속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그걸 알아듣고 계속 또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이제 뭔가 생존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공포에 좀 빠져들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힘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전공했는지도 몰라요. 뭔가 저희 심리적인 자신감 없음이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불안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했는데 말로 하는 상담은 좀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아.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님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말로 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크게 변화가 없는 삶을. 그래서 몸에 대한 걸 계속 찾아다니고 공부를 하던 중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제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3년간 공부하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조금 치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다 트라우마 관련된 증상이에요. 그리고 요즘 뇌과학 연구 결과로는 그 신경세포, 뉴런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이나 내장 기능으로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의 그 작용이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몸 전체에도 다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뇌와 몸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몸과 정신을 따로 볼 수 없다.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이론적인 거는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 가지 뇌가 우리 뇌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영문 선생님 설명이 참 기본 설명이 돼서 저는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뇌간이 파충류의 뇌, 변형계가 포유류의 뇌, 대뇌푸질이 인간의 뇌라고 해서 뇌가 상상되는데요. 여기 뇌간 부분이랑 변형계 부분을 같이 정서적인 뇌라고 해서 이제 어떤 위협에 대처하는 어떤 위협을 감지하고 뭔가 흥분하거나 싸우느냐 도망가는 냐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정서적인 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교역 폐질이 좀 더 이렇게 위에서 상황을 이렇게 보는 감시탑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관은 가장 원시적인 거라서 생명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형에는 조금 더 진화가 돼서 포유류이 되고요. 그래서 주로 해마랑 콘도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변형계에서는 주로 이제 감정 조절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해마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기억과 경험을 처리할 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 시각, 공간, 감정, 의미 이렇게 기억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해마에서 저장이 해요. 그런데 감정을 일으키지 않거나 너무 이렇게 압도돼서 소화할 수 없는 감정은 그 몸이나 편도체에 저장해요. 그리고 이 변형계는 아기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유전자나 선천적인 기질과 그리고 자라면서 특히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형성이 되어가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구나 그런 지도, 정서적 지도와 지각 지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성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뇌나 그 신경 회로들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해나가는 것보다. 그런데 트라우마 충격이 크고 상처가 있으면 고정돼요. 뇌 신경 회로가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힘들었던 그 순간에 고정이 돼서 계속 그 반응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편도체가 되게 중요한데 화재 경보기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 신호가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위험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판단하면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바로 이거는 뭐 기다리고 판단할 여지도 없어요. 몸과 뇌에 바로 신호를 보내서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편도체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기억들은 아주 파편화된 기억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토리 있는 거 해마의 기억이 되지만 굉장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억들은 분노나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기억들은 내가 기억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편도체에 저장돼요. 그래서 그런 편도체에 저장된 기억이 아주 사소한 자극이 딱 유사 자극이 갑자기 감지가 됐다. 아까 말한 그 연기, 그 연기가 이렇게 딱 감지가 되면 편도체에 저장됐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한 충격들, 그때 봤던 연기, 그 냄새, 그거랑 딱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기억을 다시 재생하고 지금 위기 상태에 과거 상태로 다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메티진이 이제 인간의 뇌인데 여기서 전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 바로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요. 뇌 전체의 다른 부분들과 대화를 하고 안내하고 조율하는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거 위험한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판단하고 알려주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전전두엽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계속 위험 알람이 켜지고 위험 대처하는 그 몸의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응하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편도체와 이런 즉 전전두엽 피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깨지면 이제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어렵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계랑 호르몬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할 때는 되게 잘 이렇게 지휘가 돼서 주어지는데 이제 위험 환경에서는 이제 정서적 뇌가 딱 앞장을 서요. 그래서 이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얼어붙을 것이냐 이걸 딱 결정을 하는데 이제 싸울 때는 이제 그래도 뭔가 힘이 있어서 싸우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작동이 되고 교감 충격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이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데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다 작동되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뭔가 위험한가 이렇게 경계하고 다시 이제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상처가 커서 계속 사소한 자극에도 계속 경고 태세로 반복이 되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더 경험 처리가 어려워져요.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죠. 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위협을 감지하게 되고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습관화가 되죠. 몸에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열심히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도망가기 전략을 심리적인 도망으로도 지금은 하고 있어요. 현실 도피나 공상, 술이나 게임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어릴 때 많이 썼던 방어 기제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디폴트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거의 이제 어른이 돼서도 비슷한 방어 기제를 많이 쓰게 되죠. 이제 얼어붙기 상태는 이제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수도 없다 했을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을 극단적으로 작동시켜서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생존만 할 수 있는 상태로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트라우마는 이제 그렇게 편도체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과잉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소한 자극도 벌써 편도체가 바로 반응해서 몸에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편도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균등하게 만들 것인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전두엽에서 제 편도체를 뭔가 잘 할 수 있게, 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그래서 그거는 전전두엽이 우리 몸의 감각을 인지하는 내 몸에서 어떤 것이 치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그라운딩을 하고 이렇게 세미스파인이라고 이렇게 누워서 관절에게 바닥에 누워서 호흡을 해요. 위스퍼 아홉을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트라우마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시간이 되면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미수신경, 아까 최성준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단지 싸우고 도망가고 얼어붙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어서 대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이제 방어 기제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제 1994년에 스티븐 포지스가 이제 발표를 한 이론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쪽 위주신경 복합제를 써서 상호오죠. 사람들의 어떤 표정을 알고 목소리를 또 듣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상태를 알아차려요. 그 위주신경의 작동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네,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 관계 체계를 만들게 되고 위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나 그런 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또 그 발견한 또 중요한 연구가 전두엽 피지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를 이렇게 뇌파를 다 연결하고 어느 부위에 활성이 되나를 했는데 이제 원숭이가 뭐 바나나를 들어서 먹을 때 어느 부위가 활성이 됐어요. 운동 영역으로 활성화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연구자가 뭔가를 들어서 박스에 넣었어요. 근데 그때 원숭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동 영역에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참 놀랍잖아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걸 신경의 와이파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공간 능력,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방을 할 수 있고 언어도 발달할 수 있고 표현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자가 생후 6시간 된 아이에게 이렇게 바로 혀를 내밀거나 막 이렇게 했더니 바로 따라하는 걸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직접 모방하는 그런 능력은 그런 식으로 우리 내재되어 있고요. 또 애착 형성도 이제 트라우마 스몰티 아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기랑 양육자와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미세한 신체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뇌에서 자기 감각과 관련된 그리고 신체 감각이나 운동 감각과 관련된 부분이 발달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런 걸 느끼고요.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변형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내적으로 자기 감각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가, 지금 이런 자기 내부에 대한 수용 감각을 통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고 이런 내적 전정두엽 피질이 그렇게 활성화될 때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측 건전구역 피지 부분으로 여기가 편도체인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측 전전구역 피지의 어떤 활성화, 그 신체 자각이나 자기 자각, 그것을 함으로써 편도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죠. 또 어떤 연구자가 이제 어떤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부분이에요. 자기 감각, 자기 인식. 근데 아래 트라우마 환자들은 거의 꺼지고 여기 후방 부상 영역만 아주 약하게 켜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들은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체 감각이라든가 자기 감각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알렉산더 테크닉이 계속 자기 몸을 의식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 테크닉의 중요한 횡조는 그 아까 말한 뇌의 부분, 전전구역 피질이나 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고 뭔가 작용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줬던 디렉션이 있었잖아요. 나는 못해. 네, 그거를 이제는 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지시어 5가지를 주고 있어요. 몸을 의식하면서 5가지 지시어를 줬을 때 몸은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찾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계속 습관화된 긴장, 몸에 있었던 습관화된 트라우마적 긴장들을 관찰하면 멈추고 그리고 다시 디렉션을 주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우리 기본 원리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고 또 어떤 습관이 관찰됐을 때 멈추고 그리고 다시 자연스러운 방향성 지시어를 주고 내 몸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임을 허용하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고요. 제가 3년간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런 트라우마적 상처, 긴장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호흡 발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상생활 움직임을 다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간만 가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계속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적용해서 내 몸의 움직임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뇌의 그런 트라우마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뇌의 고정화된 패턴을 빼고 이제 새롭게 신경 회로를 만들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추 조절 회복되고 습관이 멈추고 긴장이 해소되고 정서가 안정되고 현존하는 것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자존감이 향상되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자존감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나는 못났어, 나는 잘 안 될 거야 막 이랬는데 요즘은 참 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체험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책을 좀 보시면 정말 구구절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담겨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겠고 미스파워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죠. 이것도 방법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어요.